김호시 변호사님은 변호사 자격증이 2개시라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그 영국 라이선스도 있고 남아공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근데 영국하고 그 남아공 법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아니에요. 좀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예. 그래요? 한국어를 잘하시는데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좀 10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말을 조금 잘못하면 그래서 앞으로 내 말 들으면 그럼 부탁해 주세요. 예.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 페넬로페 변호사님께서는 듣기로는 미국 국무부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빌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때 제가 국무부에서 거의 8년쯤 활동을 했습니다. 네.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외계인 시체가 있나요, 미국에? 그래요. 그거는 제가 얘기 얘기해 드리면은 주세요. 어떻게 해요? 있다고 아직 하고 지킬 비밀이 하더라도. 있어요. 지켜야죠. 지킬 건 지켜야죠. 네, 지켜야죠. 함부로 털다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네, 지금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는가 봐. 확인도 아니고 미확인도 아니고.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 거는 되려 우리 크리스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릅니다. 크리스 어떻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좋아. 야. 좋아. 오케이. 엘리트. 미국은 주마다 네. 그 변호사 자격증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 법이 다르. 네. 주마다 법은 미국에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 조건도 주마다 다르고, 뭐 만약에 변호사로서 이사 가면 다른 주로 이사 가면 활동하기 위해서 거기서 또 한 번 자격증 따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예. 스테판 변호사님. 여기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 이렇게 하고 인연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어떤 계기로? 네, 사실은 제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요? 왠지 뭔가 뒤가 섞인 왠지 그래서 느낌이 친숙해요. 맞아요. 저 미소 속에 한국의 미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하회탈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거의 뭐 20대 초반까지는 매년 들어왔거든요. 매년 한 네, 번씩. 한 달, 2달씩 이 정도. 한국에서도 유치원도 다녔고, 유치원도 다녔고. 태권도 학원도 다녔고요. 태권도 배웠으면 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필수죠. 노란띠만 땄어요. 아니 근데 메르베 변호사님 지금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전 처음에 2017년에 한국에서 법학 석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재밌고 연구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현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공부가 재밌었대. 공부가 재밌었대. 가장 무서운 사람 공부가 재밌어서요. 무서우면서도 정이 안 가는 사람. 공부가 재밌는 사람.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 라인업 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릴 차례예요. 자, 우리 국경 없는 변호사님들께서는 한국에서의 변호사로서는 다르다고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집중 단속 기간을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거. 음주 단속. 음주 단속 기간. 음주도 되고 뭐 이륜 차량 뭐 집중 단속 기간 뭐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공개를 해요. 미리미리. 네, 근데 미국에서 절대로 없는 일이에요. 그래요? 이제 법이 있으면 법은 그냥 항상 지켜야지. 지키는 기간은 또 정부에서 뭐 경찰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린 요때 조금 많이 웃었어요. 우리는 이때 음주 단속 집중적으로 실시할 거야 했는데도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 양반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맞아. 진짜네. 믿기 싫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본 게 있는데 한 대기업 회장님이 이혼 그 소상 과정이 좀 많이 요즘 핫하죠. 저도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바람을 만약에 폈다면 바람을 핀 분 그 여자친구가 손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에게. 한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아공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왜냐면 상간녀 소송이라고. 와이프와 그 남편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뭔가
나갈 수 없는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그 와이프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데 그럼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되죠? 남편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그 여자한테는. 난 그 여자한테 받고 싶은 건데. 근데 그 여자가 몰랐으면은 어떡해요? 몰랐다고요? 결혼했던 걸 근데 만약 알았다. 그러면은 그 여자도 알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만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독일은 이게 이런 상태가 좀 어색해요. 독일 사람들한테. 왜요? 왜냐면 이제 그 소속을 못 해요, 그냥. 아예 못 해요. 배우자한테는 할 수 있죠. 아니야, 전혀 안 돼요. 배우자한테도 못 네, 한다고요? 네, 못 합니다. 그럼 바람 나는 거 다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다고요? 불법은 아니고요. 불법이 아니다고. 네, 불법이 아니고요. 그 소송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죠. 네.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 이혼은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책임자를 찾지를 않고 그냥 그 둘이 사이에 뭐 이게 안 맞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이것만 인정하면 이현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발을 억울해 죽어.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예전 독일 총리, 3인당 총리 게하트 쇼더라는 총리가 있는데 지금 5번째 부인이랑 결혼했는데 한국 분이세요. 맞아. 거기 이제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두 분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각자 결혼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제 각자 이혼하고 둘이 결혼했는데 그 현재 슈레다의 부인의 전 남편 이제 슈레다를 상대로 이제 고소한 거죠.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뭐 할 수는 있네요. 그건 이제 서울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독일에서도 굉장히 화제되고 많이 보도됐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는 상상을 못하는데 한국에서 판결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상속과 유산 분쟁입니다. 형이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 그랬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와, 220년. 법정 공방을 하고 있었나? 자, 무려 1,000억 원. 지금으로 치면 2,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2,000억의 가치가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97년이면. 97년이면 예. 이게 1,000억 원이 당시 1,00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요. 1997년 담배 한 갑이 900원이었어요. 900원. 그러니까 지금의 5분의 1인 거예요. 5분의 1이네. 네. 짜장면 한 그릇이 2,500원. 야, 요즘에 네, 지금은 7,000원? 7,000원? 네. 비싼데 8,000원도 하는데 서초동에 있는 34평대 아파트가 2억이 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한 20억 할 거래요? 넘죠. 지금 서초동 하면 와, 30억 하죠. 그럼 그냥 단순 계산만 했을 때 서초의 아파트를 그때 500채는 살 수 있는. 그렇죠.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로 뿜마블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러니까 한 단지를 살 수 있었네. 그렇지. 단지를 사냐, 단지.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네. 1997년 8월 6일 날 오전 1시 40분경 이모 회장님이 연휴를 맞아 사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기의 아들과 딸과 그 뭐 손주 며느리 등 전부와 함께 3대가 괌에 가기 위해 여행을 했었는데요. 아니 사위는 왜 놓고 갔대요? 공교롭게도 그때 일정이 있어서 본인만 못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중에 합류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우리 가끔 가족여행 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한 명 일이 있으면 너는 내일 와. 그렇죠. 우리 먼저 갈게. 늦게 합류. 근데 이제 괌 국제공항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불시착을 하려다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는데 승객과 승무원 포함해서 254명 중 228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일어납니다. 웬일이야. 근데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 1,000억 원 그 재산이 남았잖아요. 어쨌든 원래대로라면 그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죠? 원칙적인 대한민국의 상속 순위는 1순위는 배우자와 자기 자식들. 그리고 2순위는 이제 자식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부모.
3순위는 이제 형제자매, 그 다음에 뭐 4순위로 사촌이 있는데 만약에 1순위, 2순위, 즉 자식도 없고 부모도 안 계실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부 상속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배우자는 50%를 가산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네네. 자식이 한 명이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6억, 그리고 자식이 4억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요. 만약에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배우자가 50% 가산해서 1.5 대 1 대 1 이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7억을 만약에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배우자 3억, 예, 자식들 2억씩 돌아가는 게 법적 상속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은 사실 이 말해주신 모든 경우의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다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준비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없으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이 회장님의 그 가족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9명의 직계 가족 중에 8명이 사망을 했었죠. 여기서 회장님한테는 또 형제자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칠남매요. 옛날 어른들은 또 이렇게. 그러면 이 사위는 피가 안 섞였으니까 저 이 회장님의 남은 이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혈연은 다 돌아가셨어도 이 회장님과 혈연이 되시는 분이 또 칠남매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쟁점은 아버지와 딸 중에 누가 먼저 사망했냐라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아버지인 이 회장님이 1초라도 먼저 사망을 하셨다면 곧바로 이 돈은 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딸에게. 예, 상속되게 되고 1초. 딸이 곧 또 이제 연이어서 사망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상속순위별로 사위에게 다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초라도 후에 회장님이 사망하시게 되면은 다 칠남매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당시의 의학으로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뭐 1초라도 0.1초라도 그거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참고로 이 회장님이 자수성가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8남매 중에 장남이셨는데 옛날에는 왜 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다 장남한테 좀 놀아주기 식으로 희생하는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은 동생, 이 7남매 분들이 이 장남이 성공하는 데 재산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 재판의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아니 난 사위도 사위지만 난 전 칠남매가 좀 받았으면 좋겠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진짜 저희 위에 때들은 장남을 위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 사위분도 안타까운 게 진짜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 여기서 이제 결과를 듣기 전에 궁금하죠. 진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다. 만약에 외국이라면 형제들이냐 사위냐 이 1,000억의 상속자는 누가 될지. 자 판례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다 칠남매야? 다 형제들이네? 와. 오, 다 똑같이? 와, 다 형제들이야. 아니, 와, 넌, 자, 그럼 우리나라도 사위 입장은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형제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독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독일에서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회장님이 먼저 사망을 했고 그 후에 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한국처럼 마찬가지로 일단 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순서 증명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독일 실종자법 제11조 따라 그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됐다고 추정되거든요. 딸과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했다? 그렇죠. 그러면 딸이 상속을 못 받잖아요. 이미 사망돼 있을 경우니까 거기서 상속 라인이 끊겨지는 거예요. 근데 손자도 죽었으니까. 네, 끊겨지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형제로 넘어갑니다. 사실 남아공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부부가 차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남편분은
아쉽게도 바로 사망하시고 그녀는 남편보다 한 20분 뒤에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출동한 경찰이 와이프의 맥박이 아직 있지만 되게 약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는 남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맥박이 경미하지만 뛰고 있어서 살아있다. 그렇죠. 증언을 해준 거네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었고 남편이 동시에 죽었으면 아내도 받을 수 없었고. 그렇죠. 그래요? 그 만약에 그 자녀가 없다면 그 남편 먼저 사망하고 아내에게 상속돼서 20분 뒤에 아내가 사망했다면 아내의 부모님에게 유산이 갔을 거야. 부모님에게? 그런데 아내가 먼저 사망했다면 남편이 부모님에게 유산 갔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했으면 이제 아내의 부모님에게 상속이 되고 아내가 먼저 사망을 하면은 남편의 부모님에게 상속이 되는 거군요.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 혈연 관계를 좀 더 중시하게 보기 때문에 일단 피 속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먼저 가는 거죠. 피가 섞였다. 그렇죠. 사실 뭐 피가 섞인 것 자체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추석 때 사위분들 지금 다 계실 텐데 서운해. 저거는 피도 안 섞이게 같이 밥을 먹네. 위험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야기. 자, 아직 우리 한국에 이 유산 상속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궁금합니다. 진짜 형제 아닐까? 우리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저 7남매 형제분들이 받게 될지 아니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위분이 받게 되실지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고요. 1997년에 시작해서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총 4년간의 법적 공방입니다. 4년간.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에 사망됐다고 추정되거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형제로 넘어갑니다. 혈연 관계를 좀 더 중시하게 보기 때문에 7남매에게 아마 갈 것 같아요. 사위 입장은 없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디로 가? 설마. 어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사위한테. 말도 안 돼, 이거. 사위가 받았다고? 저거 가요? 사위가? 사위가 전액. 조정 없이 전액. 왜? 전액은 왜? 다 받게 되었고요. 아니, 왜요? 왜? 전액. 그리고 놀라운 거는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까지 전부 7남매가 부담하게 됐어요. 아니, 너무. 야, 그거 너무했다. 아니,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안에서는 형제들이 주장한 상속 순위보다 사위가 주장한 대속 상속권을 우선해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받기 전에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와 자식들이 대속 상속을 하여 그 사람의 상속권을 물려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법에서 정한 그 상속 순위보다 대습 상속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법의 규정이 있으면 너무 명확한데 안타깝게도 동시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 상속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때도 적용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장기간 싸움이 있었던 거고요. 이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준 것이 이 경우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위에게 전액 상속이 된 것입니다. 동시 사망에도. 예. 좋네요. 우리 와이프도 우리 이제 한 몸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기 신혼인데 지금.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상속순위고 뭐고 이제 얘기한 내용은 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상속순위 이것인데요. 네. 미국은 이런 재산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뭐 가족에게 이런 책임이 있으신 분이 유언장 없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깜짝 놀라셨대요. 예. 유언장 없다는 게. 네, 그래서 생각하면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예. 이 사람이 유언장이 없었다? 그 나이에 그 가족 관계들에 뭐 괌 잠깐 놀러 간다고 이걸 예상할 수 없지만은 유언장은 분명히 딱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우리 한국에서도 유언장을 쓰시나요? 우리 변호사님들 계시는데 혹시 유언장 직접 쓰셨는지 궁금해요. 전혀. 이거 유언장을 한국에서 쓰는 거는요. 네. 솔직히 뭐 아버지한테 유언장을 미리 쓰시죠. 어머니한테 유언장을 미리 쓰시죠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제가. 네. 그거 정말 불효의 불충의 완전 영모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예 실제로 유교사에는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큰 불효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매우 적은데 요즘 조금 이제 슬슬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니 이 중에서 혹시 지금 다른 나라 분들도 유언장 쓰신 분 계신가요? 유언장 쓰신 분. 있어요? 재산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야, 두 분이나 쓰셨네. 저도 내일 써야겠네요. 핸드폰 메모장에는 써놨어요. 아 그래요? 이거 얼만큼은 누구에게 주고 내 재산 중에 얼만큼은 누구에게 주고 얼만큼은 누구에게 주고 아주 세분하게 시켰어요. 근데 효력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가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에 제 친구도 있어요. 아 진짜요? 얘한테는 얼마 주고. 혹시 우리 중에 누구를 포함시키시겠습니까? 이 중에는 진짜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한국도 이렇게 진행되나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유언장으로 재산에 이제 한 자식한테 100%를 지급한다고 적었어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자식한테 모두 다 상속해 줬을 경우 상속을 못 받은 다른 자식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의 2분의 1에 한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께서 10억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맏아들한테만 10억을 다 줘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대로라면은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셨으면은 각각 5억씩 갖고 가야 되는데 유언을 통해서 맏아들한테 다 10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째 아들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자기의 상속분이 유류분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자기가 원래 받았던 상속분 5억의 반에 해당하는 2.5억을 맏아들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권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아들이, 그래요? 다른 자식이. 그러면 이제 큰형이 그러지. 너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아버지 말씀을 안 따르는구나. 바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굉장히 폐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 그렇지. 그럼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하여튼 2.5억을 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2억 5천만 원을. 그런데 이번 연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즉 위헌이라고 판결돼서 조만간 이제 폐륜 가족 같은 경우에 바뀔 수 있어요. 유류분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효를 많이 했는데 유류분 밖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막 그 맏딸이 막 어머니 막 병수발 다 들고 10년간 못 졌는데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맏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넘긴다. 이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효를 행한 맏딸이 본인이 정해진 유류분보다 더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법이 좋게 개정이 되는 거네요. 내년까지
그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기한을 주었기 때문에 국회는 내년까지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법을 이제 개정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됐다 이거.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형제들끼리 남겨주신 게 많으면은 집안 싸움 나고. 난 그것도 많이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 부모님 그 정리식 딱 다음 날 그 형제 마들들이 그 로펌 우르르 그 찾았어요. 자, 그럼 해외에는 어떤 상속 사건이 있었는지. 독일에도 재벌들 중에서 그 상속 분쟁이 흔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현재 일어났던 큰 이슈된 사건이 있어요. 이게 그 재산이 약 13억 유로 정도 되거든요. 13억 유로면은 하면은 한 뭐 우리 출연료하고 비슷해요. 한 1조 9천억 원 정도. 1조 9천억. 아 비슷하진 않고요. 현희 씨 1년 출연료. 1조 9천억. 그 사건의 주인공이 그 독일 재벌 에르빈 뮬러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CEO예요. CEO. 그럼 다니엘 씨도 들어본 사건일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해요. 이제 뮬러 독일이라고 정말 큰 체인인데 한국 치면은 약간 올리브 올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올리브 올드. 올리브 올드. 이제 일단 에르빈 뮬러가 그 성인 3명을 입양했어요. 입양이요? 네. 어렸을 때가 아니고 성인이 된 그렇죠. 사람들을. 그 이유가 왜냐면 이제 그 친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아들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재산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친아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유류분을 좀 줄이려고 다른 사람을 입양했어요. 3명이나. 네. 아들을 안 주려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다 주기 싫어서. 그렇죠. 근데 3명을 입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입양된 아들 3명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뭐 상속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처음부터. 뭐야? 이분은 뭔가 무덤에 갖고 가시려고 그랬나요? 상속 대신 내가 뭐 마이유크에 있는 재택을 주고 뭐 다양한 선물 같은 걸 주는데 니들은 포기해. 유류분을 포기해. 그래서 포기 작성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뮬러 CEO가 사망했잖아요. 이제 그 상속이 다 와이프한테 넘어갔거든요. 배우자한테 넘어갔는데 갑자기 그 새 입양한 애들이 나타났어요. 유류분을 받고 싶다고. 아니 상속 포기각서 썼잖아요. 그렇죠. 포기했는데. 썼는데 그 무효라고 이거를 좀 주장했어요. 무효라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다고, 그 뭐를 사인했는 줄을 잘 모르고 했다고. 그래서 상소를 했죠.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무효가 아니었죠. 그래서 겨우 못 받게 된 거죠. 그래, 맞아. 갚을 수 없는데. 그렇죠. 이 아들 3명도 잘못 입양을 한 느낌이에요. 인성을 봤어야지. 그러니까. 그 전 보러 갔으면 넌 자식 복이 없어. 딱 이럴 건데. 근데 포기각서를 썼는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효면 받게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 뭐 성인이 아닐 경우 18살 이하의 뭐 부모의 허락을 안 받고 사인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공증인이 그걸 알려주거든요. 설명해 주거든요. 그 설명이 잘못돼 있거나 설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무효입니다. 아니 뭐 협박하면서 여기 사인해. 뭐 이랬다거나. 그렇죠. 그것도 무효. 그럼 무효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서 상속 포기각서는 아버지 생전에 했던 상속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겁니다. 진짜요? 한국에서는. 상속 포기 각서를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유족들한테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쓰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거 누가 쓰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런 거 많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뭐 야 부모님 누가 모실 거야? 아버지 누가 모실 거야? 그러면 야 네가 모셔 막내딸 네가 모시고 우리는 뭐 유산 있는 거 다 포기할게. 그런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야 우리가 뭐 그 옛날에 한 얘기를 갖고 그러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인데 네. 옛날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딸들한테 상속 포기를 많이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남한테 너 다 줄 테니까 재산을 딸들 이거 한 2억, 3억 먼저 줄 테니까 상속 포기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한국의 좀 특수한 현상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런 거를 좀 미연에 좀 방지하려면은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일단은 상속 포기는 그 생전에 고인 생전에 상속 포기는 무효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없네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는 거네요.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정말. 이분이 막 가서 아버지한테 예를 들면 5억을 포기하겠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네.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사기로 또 고소를 또 아버지가 못 하시니까. 예. 야, 그래요? 그건 네. 진짜 꼭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의외로 튀르키예에서 반대로 거부하려면은 그분이 사망하시고 나서 하는 건데 포기 계약서를 꼭 사망하기 전에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튀르키예는 다르네요. 튀르키예는 완전 반대예요. 튀르키예는 반대. 포기하려면 무조건 생전에 해라. 네. 튀르키예는. 저도 이거는 튀르키예가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이건 튀르키예 말이 이거는 우리나라가 여기 조금 튀르키예보다 미진하면 세 분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이걸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걸 호출해.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취지가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딸이야. 근데 자꾸 막 뭐 오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너 상속 포기해라. 네가 뭘 했냐. 네가 여자인데 네 뭐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게 될 때는 내 의사에 반해서 상속 포기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이건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런 과거로부터 있었던 악습 때문에. 근데 이건 사실 좀 옛날의 경우. 그렇죠. 이제 시대가 그렇지 않은데. 아니 또 여기저기서 우리 집은 아직도 그래 이러는 게 있어요 또. 그래요. 이번에는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차례죠? 네. 2013년 부산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부산이요? 2013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김 씨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녀의 바지에서는 이제 유언장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김 씨가 결심한 거는 계기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김 씨랑 동거동락하고 같이 지내온 허 씨라는 여고 동창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여성이었고 여고 동창생이었고 무려 40년간 같이 지내왔던 건데요. 그런데 허 씨가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암을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두 분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그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40년간 두 사람은 서로만을 의지하면서 동거동락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이였던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이게 40년 동안 사시면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허 씨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하셨고 이 김 씨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왔었던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아파트를 하나 마련한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명의를 먼저 사망한 허 씨 명의로 해놨던 거예요. 근데 허 씨가 갑자기 암으로 사망하니까 갑자기 허 씨의 가족들이 와서 이 사망보험금이랑 허 씨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내가 상속받겠다. 이 상속을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허 씨의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잖아요. 이 허 씨 가족들이 진짜 매정한 게 아파트 열쇠까지 그냥 다 바꿔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결국에 김 씨가 이제 그 아파트에 있었던 귀금속들이나 이런 걸 챙겨서 이제 나온 거죠. 쫓겨났으니까 나왔는데 허 씨 가족도 진짜 매정해요. 이 김 씨를 귀금속 가져갔다고 절도죄로 신고까지. 정말 진짜로 매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 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에 자신이 40년간 함께 지냈던 그 허 씨와 살았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동에서 투신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지에서 유언장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메모를 딱 봤더니 내 장기는 기증해달라. 라는 메모만 남기고 투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떡해. 이거 너무 슬프다 진짜.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적인 가족에게만 재산을 남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40년간
같이 동거동락하다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고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사실혼 배우자가 중간에 한 20년 살다가 이혼한다. 그러면은 재산 분할은 또 인정을 해줘요. 그게 뭐야? 사실혼을 인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혼을 하면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병수발을 들고 죽음을 지켜주면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죽기 전에 이혼을 해야 되는 거네. 예, 죽기 전에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 소송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이혼이 취하돼서 못 받아. 그러면 유언장에 적혀 있으면 안 되나요? 유언장에 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주라고. 근데 유언장에 썼다 해도 또 유류분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또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행사하게 되면 일정 부분 떼줘야죠. 그건 먹으라 그래. 더러워서 그래 그거 좀 먹어. 그래 다 뺏기기 싫다는 거죠. 요즘에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 친구 입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친구 입양이요? 내가 유산을 상속해주고 싶은 사람을 자녀로 삼아서 성년 입양을 하는 친구 입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세윤한테 세윤아 너 내가 입양할게. 이러면 입양 가능한 거예요? 누가 더 형이에요? 누가 더 형이에요? 제가 형님. 예, 가능하죠.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네. 매년 유세윤 씨가 집에 세배 드리러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로서 체벌이 가능한 거죠? 정당한 훈육의 범위 내에서만 되십니다. 훈육을 저는 호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입양 절차를 요즘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아까 나이 여쭤봤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상속을 해주고 싶은 사람은 단 하루라도 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루라도 더 언니여야지 이제 그 사람을 부모로서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입양하고 싶은 사람한테 부모가 있어도 괜찮아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그러면 친부모 님의 동의를 받았다 쳐요. 네. 받았으면은 사실 이제 가족 관계는 그 친부모님이랑은 법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고. 네. 제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양자와 친양자 제도 두 개가 있거든요. 양자는 부모를 둘을 모실 수 있어요. 예, 친양자는 부모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한 8명 있는 경우도 있나요?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뭐 8부모를 모실 그거 얼마나 안전해요. 부모가 8명 있어. 상속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입양 절차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입양 신고서가 처리되는데 하루면 충분하고요. 굉장히 절차 간단합니다. 제가 한국인이고 외국인을 입양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래요? 그럼 저를 해주세요. 저희 쌍둥이 할게요. 너도 나도.